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30 세대들은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 2030 세대들에게 격려와 응원,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영감을 주는 시간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MBN Y포럼 영웅쇼. 원래 늘 그 체육관에 가득 열기와 진짜 여러분들이 쏘아대는 그 눈빛에 저희가 압도될 만큼 뜨거운 열기로 했었는데, 이 코비드 시국에는 늘 좀 조용하게 하게 됐고, 오늘은 또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웅분들도 사실은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온라인 좋은 게 여러분들 하시고 뭐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깜짝 한파에 옷 안 껴입어도 되고 편안한 자세로 드실 거 드시면서 따뜻한 차도 한 잔 드시면서 오롯이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주제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해보는 거야. Go for it. 자, 뭔가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실패를 다 보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들로 사실은 뭔가를 시도하려다가 멈칫멈칫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주제는 2030도 해당되고 뭐 3040도 해당되고 5060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해보는 거야. Go for it.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30 세대가 각각 분야별로 영웅들을 뽑아주셨는데, 매해 이 영웅들을 만나는,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는 특권을 제가 이렇게 누려도내다 싶을 정도로 이번 올해에도 대단한 분들 저희가 영웅으로 뽑아주셔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 그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좀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함 부르면 차례차례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부문입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이자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권일용 교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예.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지난 세월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좀 행복하다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소소한 이런 그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부문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의 이혜민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핀다의 이혜민입니다. 저희 핀다는 그 코로나 시국에 사실 은행 방문하는 것조차 어렵고,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최고의 조건으로 내가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담이 없는데, 저희는 업계 최다 54개의 금융기관을 모두 다 연결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휴대폰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이제 회사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연쇄 창업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경제 부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아트 기업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이고요. 저희 디스트릭트는 디지털 컨텐츠를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해서 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회사이고요. 아마 2020년에 그 코엑스 사거리에 그 파도. 웨이브라는 공공미술 작품을 전광판에 전시를 하면서 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왜 고민을? 네, 이름이 영웅쇼인데, 예. 저는 사실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걸맞지 않은 자리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영웅이라면 뭐 이런 커스튬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근육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뭐 오늘 해보는 거야라는 그런 어떤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 예. 제가 그냥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유하면 그걸로도 맞아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석하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아주셨으니까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한국 최초의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이자 한국장애인무용협회 김용우 대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휠체어 무용가이면서 한국장애인무용협회 대표 맡고 있는 김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애인 무용협회 혹시 이제 장애인분들이 또 함께 비장애인과 같이 춤을 추는 단체들이 모여서 공연 팀들이 함께 협업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또 축제들도 하고 공연들도 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보통 장애 무용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뭐 춤, 댄스 이런 것들이 방송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무용 춤추는 것이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 분들이 이제 즐겨 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저도 뭐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지만 뭐 지적장애인, 뭐 발달장애인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그런 공연들을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모습도 잠깐 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앞에 다른 설명 필요 없죠? 샤이니의 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샤이니 키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상상한 그런 대화의 그런 자리와는 조금 많이 왜 어떤 엇나가긴 상상을 하셨는데? 저는 매주 스튜디오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약간 정상회담 같은 느낌은 좀 익숙하지 아니 않아가지고 원래 저희가 네. 그렇지 않고 정말 축제처럼 여러분들이 막 걸어 나오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레드카펫으로 박수를 네. 하면서 막 이렇게 워킹을 해줘야 되는 원래 그런 쇼인데 이 모든 코비드 시국이 이런 걸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그래서 네. 부츠 신으셨는데 지금 보신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따가 무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별 무대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었고요. 네. 저도 뭐 영웅이라는 말과 그렇게 걸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그래도 좀 재밌는 분위기를 이끌어서 2030 세대들에게 솔직하고 저는 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들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부문입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궁의 안산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입니다. 네, 지금 동계올림픽으로 많이 뜨거운데 저는 이제 하계올림픽을 출전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산 선수 이야기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곳에 이분이 있었으면 더 화이팅 넘쳐서 좋았을 텐데 화이팅 장인이 우리 김재덕 선수도 스포츠 영웅으로 뽑히셨는데 지금 선수촌에 입촌을 해 있어요. 충북 진천에. 근데 선수촌에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못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온라인으로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각 분야의 영웅들의 행보도 묻고 잠깐의 소개만 들었는데도 궁금한 점이 마구마구 올라오거든요. 의미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키 씨의 공연까지도 마무리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런 것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궁금한 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옆에 계시니까 권일용 교수님부터 2017년에 은퇴를 하시고 사실은 현장에 있으면 보람도 크지만 엄청 지치고 좀 힘든 일이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장 떠난 이후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잘했다 싶은 것들 뭐가 있으세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것이 네. 가족이나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시간들이 범죄자로부터 정해지고 또 범죄자를 향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이 그렇게 곁에 있으면서도 그래 소중하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 것조차도 예. 내가 잘 모르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들이 군에 제대 이제 전역을 예, 했는데 예. 식사를 하면서 어릴 때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거짓말장이로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욕심은 늘 내일 주말이니까 점심 먹으러 어디 공원에 가자. 놀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딜 가고 없는 거였죠. 늘 범죄 현장에 가 있고 이런 맞아.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라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지인들 또 가족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와닿는데 계속 범죄자의 시간에 맞춰져서 네. 내 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하나라고 하시겠지만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행복이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나오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행복이었더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속에서 범죄자를 추적하는 동안 사실은 저는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내가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범인을 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네.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되돌아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책 쓰셨잖아요. 네, 책도 쓰고 예. 지금 저기 그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한번 해보자 이 나이에 예.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가지고 정말 해보자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드럼을 시작을 오, 했습니다. 대박. 오. 그래서 모 방송에서 정말 완전 망했었는데요. 방송에서 하셨어요? 모 방송에서 그 아마 장면을 못 보신 봤네.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드럼을 모 아, 프로파일러와 예. 노래를 부르면서 드럼을 쳐가지고 근데 행복하셨잖아요.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끝났습니다. 다시 근데 안 이게 치시나요? 제가 왜 그 이 어. 드럼을 했냐면 저의 뇌가 평생을 살면서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정말 이거 할 수 있겠나? 또 이런 누군가 그런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드럼을 친다는 것은 그냥 너무 파렴치할 수도 있다. 왜요? 네? 그렇게 박자를 못 맞추고 노래는 못 하는데 혼자 행복한 다른 사람한테 드럼이구나. 폐를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예. 아니다, 나는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지가 다 움직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사지가 움직이죠. 평생 살면서 제가 가져왔던 생각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어렵고 힘든 이 가정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군을 제대해서 이제 경찰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때 심정은 엄청난 애국심 타인을 위한 인류에 이런 것이 깊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경찰을 선택을 했었는데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계속 있었고요. 이렇게 드럼을 배우는 것도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막 그 흥겨울 때 예. 뒤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연 또 하실 아닙니다. 이게 어디 이제 바로 포기하셨어요. 사실 쉽게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경찰이 된 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쪽 길은 분명히 아니셨을 텐데 2000년에 서울경찰청에 프로파일러가 네. 도입이 되면서 사실 저도 그런 건 미드에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직업군이었었단 네, 말이죠. 네, 워낙 네.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동안 유일한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구축하거나 그런 게 그냥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네, 쉽지 그렇죠. 않은 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CSI로 근무를 하다가 예. 프로파일러로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 3개월 정도 어머. 우울증이 왔었어요. 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없던 업무다 보니까 이 오래된 경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래된 이 조직에서 아무것도 시키진 않는 거예요. 뭔가 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조차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치,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이어지니까 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번 해보자, 가서 만나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만나기 시작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복한 힘은 제가 가진 어떤 뚜렷한 목표나 에너지가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주변의 동료들의 힘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쓰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주변이 분명히 있었던. 근데 사실 그 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아무도 주변에 없다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건데, 최초하면 또 이제 이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 무용협회 김용호 대표님도 사실은 계속 닦여져 있던 길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한국 최초의 휠체어 댄스 스포츠 선수시면서 아시아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도 냈었고, 뒤에 화면이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댄스 스포츠 대회 사진인가 봐요. 네, 댄스 스포츠 할 때 공연도 하고 너무 대회 멋있다. 때 의상도 네 그렇습니다. 아, 영상도 있나요? 영상도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무용가로서도 지금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아, 이거는 댄스 스포츠와는 다른, 그쵸? 무용가로서의 삶이시고, 아, 너무 멋있다. 그 지금은 저희가 무용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뵈니까, 아, 그러면은 무용을 쭉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지만 다시 무용으로 이렇게 삶을 다시 시작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 당하시기 전에는 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셨다고요. 아, 네, 뭐 다치기 전에는 사실은 그냥 공부하던 학생이었었고요. 아,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뭐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런 공부할 때라 제가 26살 때 다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셔서 사업을 계속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이제 다치면서 전혀 예. 다른 길로 오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보통은 다치면서 그래도 공부를 계속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댄스 스포츠는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그 장애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제 삶에 어떤 몸과 마음이 순간적으로 단절이 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던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거기서 모든 제가 뭐 어떤 미래에 꿈꿨던 거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뭐랄까 장애라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이게 극복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받아들이고 다시 이렇게 사회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를 찾고 있는 중에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종목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첫 선수로 시작하게 됐는데 외국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볼 수 있는 대회가 없어서 외국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신나는 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무용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도 하지만 댄스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쵸. 옷을 입고 정말 멋있는 파트너들과 신나는 음악에서 맞춰 춤을 추는데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봤었거든요. 영상에서 보는 순간 너무 쇼킹한 거예요. 예. 그냥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걸 하면 왠지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네. 시작을 했고 하면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즐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었고 선수도 하고 지금까지 또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그때 들어올 때라도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질 않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댄스 스포츠를 하는 일반 댄스 스포츠를 하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렇게 외국 영상 보면서 같이 연구하고 대학교 강의실에서 손잡고 같이 만들고 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 갔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서 외국의 강사들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그래도 외국대에 나갔을 때 무엇인가 경험치가 많지 않잖아요. 예. 노하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면서 발전되면서 외국 대회에서 좀 우승도 하고 또 이제 국제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도 거두고 그랬었죠. 네. 그 원동력이 계속 할 수 있었던 그냥 재밌었던 거네요.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같이 움직인 거죠. 네, 정말 즐거웠어요. 오. 네,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사실은 장애를 좀 받아들이고 다시 사회로 나와도 그래도 좀 감추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머리가 좀 긴데 네. 그때는 처음에는 감추고 싶어서 머리를 군인처럼 짧게 자르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면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억눌렀던 그런 장애 때문에 억눌러졌던 것들이 이렇게 좀 열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한국장애인 무용협회 대표님이세요. 이렇게 대표가 될 때는 뭔가 꿈이 있는 거죠.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걸 해보겠다는 꿈이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장애인 무용이라는 게 이제 댄스 스포츠는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해서 뭐 지금 안산 선수처럼 국가대표도 있죠. 있고 예, 맞아요. 외국 대회도 있고 세계 대회도 있고 한데 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대회라든지 아직 뭐 국제적인 이런 부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무용 같은 경우에 그냥 개별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많이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모여서 그럼 같이 한번 만들고 새롭게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런 마음에서 같이 모였고요. 이제 사실은 2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19년부터? 20년부터? 20년부터 예, 예. 만들어져서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고요. 한번 해보는 단계네요, 네, 진짜. 그래서 무엇인가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네. 축제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작년부터 작게나마 축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공연은 직접 봐야지 진짜 좋은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빨리 맞습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절망적인 상황 얘기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귀엽고 도전하고 기획하고 성공을 한 분이 또 여기 계시죠. 실감 컨텐츠 기업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님. 일단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디스트릭트의 작품을 저희가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웨이브죠. 아직도 신기해.
어떡해. 왜 볼 때마다 신기하죠, 저는. 너무 멋있어. 어휴,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만 놀래죠? 아니, 이게요? 아니, 저는 볼 때마다 맨날, 이걸 리액션이 계속 점점 더 진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그래. 이제 그럴만하지 하는데, 처음에 타임스퀘어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메일로? 이렇게. 네, 이메일로 왔었고 이게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 4월에 코엑스 전광판에 이제 웨이브라는 작품을 올렸는데 네. 네, 사실 이제 이 작품은 도심 속에 있는 전광판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비자발적으로 노출되는 일종의 조금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긴 한데 네. 안 그래도 우리 굉장히 많이 광고에 시달리는데 이런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전광판에서 광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게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좀 회사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마케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도심 속에 있는 큰 전광판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무언가를 일종의 공공미술 작품처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게 도시라는 어떤 장소의 대책점에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소재를 표현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코엑스 전광판이 아닌 사실 타임스퀘어에 있는 기왕 할 거면 해보는 거야. 네. 네, 뉴욕에 가서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이런 작품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 제가 2020년 1월 딱 그 코비드 터지기 2주 전에 예. 뉴욕에 혼자 출장을 가서 네. 타임스퀘어에 있는 큰 전광판 100몇십 개를 누가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크기가 어떻고 이런 걸 사실 다 조사를 하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헛된 출장이었죠.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는 그냥 근데 바쁜, 일단 예. 뭐가 있는지는 알아보자라고 그렇죠. 해서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사실 이걸 어떻게 컨택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딱 2주 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해외에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에서라도 이걸 틀어보자라고 해서 2020년 4월에 한 달 동안 상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어때요?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항상 그랬듯이 이제 그 상영됐던 장면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하루 만에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걸 퍼가면서 뭐 한 800만 뷰, 900만 뷰가 나오면서 엄청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 합성이냐, 뭐냐부터 해서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회사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출장을 맨하탄에 갔던 지 딱 거의 1년 되던 작년 1월에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큰 전광판을 가진 그때 제가 1순위로 생각을 했었던 사업자가 이메일로 나 삼성동 코엑스에 그거 봤는데 우리는 더 큰 전광판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에 작년에 뭐 그곳하고 또 세로로 가장 긴 전광판 이렇게 두 곳에 이제 또 다른 쇼케이스를 하게 됐고요. 한 1년 반 남짓의 시간이긴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갔을 땐 그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런 뭐 그 행사의 취지에 맞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네, 그 제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몇 분의 이야기에서 성공 스토리만 들으면 야 진짜 좋겠다 저걸 내가 만들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이 회사가 꽤나 힘든 상황이었었다고. 네, 네. 예.
아까 소개하실 때 실감 콘텐츠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 용어가 나온 게 2016년, 17년 정도예요. 이게 이 용어를 사람들이 정의하고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근데 저희는 사실 2009년, 10년부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런 것들을 모를 때 실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런 디지털 아트, 디지털 콘텐츠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산업의 개척자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느 개척자들의 여정이 그러하듯이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라이브 파크라고 하는 뭐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실감 콘텐츠 기반 이런 디지털 테마파크 이런 사업을 2011년, 12년에 했다가 뭐 적자만 한 100억씩 나고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뻔하는 오.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 또 2015년에는 또 이제 K-팝 컨텐츠를 이런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플레이 K-팝 이라는 것들도 또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 뭐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시도를 해보자라고 뉴욕에 건너가고 진행을 어. 했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네.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지금 같이 계신 영웅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테니까 저희가 서로 질문하는 시간대에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인을 연쇄 창업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혜민 대표님은 아까 이제 연쇄 창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회사들이었는지 그거 저희가 한번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시박스, 베베앤코, 눔 이게 다 다릅니다. 화장품 정기 배송, 유아용품, 유기농 식자재 배송, 건강 코칭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창업한 게 지금 하고 계신 바로 핀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홀릭이라고 할 때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연쇄 창업, 창업 중독 이렇게 뭔가 계속 이 회사들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걸 찾아서 이용해야겠다가 아니라 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 봐요. 사실 하나를 잘 했으면 아마 여러 개를 못했을 것 같고요.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전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앞서 보셨던 이제 아이템들이 아마 2030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30의 거의 끝자락에 있지만, 많이들 삶에서 공감 가는, 그리고 친숙한 그런 아이템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6만 여 명의 그룹사 직원 중에 여성 이제 임원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도 했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사회생활의 목적을 조금 찾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해서 또, 물론 뭐 월급도 받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이제 일들도 했겠지만 제 삶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저도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회사 또 3년 정도 지나면 보통 딴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네. 아니면 뭐 이직도 할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데 저도 비슷하게 뚜렷하게 꼭 어떤 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저도 좀 의미 있는, 특히 다른 사람의 삶에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그 시도들을 해보는 것들이 관심이 계속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화장이었어요. 제가 화장을 잘 못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화장을 안 해서 여러 번 많이 지적도 받고 혼나기도 했었기 때문에 용모가 좀 단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 와중에 또 화장품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골라야 될지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도 없어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화장품 선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그 산업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화장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즐겨봤었던 이런 이제 미디어에서
그 창업 미디어가 있었는데 테크크런치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IT 미디어인데 거기서 이런 화장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에 그 투자를 받은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 26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했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독일계 이제 인큐베이팅 회사에서 투자를 좀 받아서 네.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창업한 것들이 그 당시에 내 관심사에 따라서 계속 창업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회사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회사를 창업한 게 아예 또 처음이다 예. 보니까 뭐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어서 그 경영권 자체가 저희 창업 멤버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시도해보고 싶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었는데 회사가 굉장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끼리 나와서 다시 한번 해도 잘 될 것이다라는 좀 무모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화장품을 또 그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특징 자체는 매월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이제 구독 서비스였고요. 구독 결제 모델을 저희 회사가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실 구독이라는 결제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많이 와 닿아 있는데 그때 예. 당시에는 이런 모델이 별로 없어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잘 어울리는 또 인더스트리를 찾았고 그게 이제 유아 쪽이랑 이제 유기농 식재료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너무 일찍 시작을 했는지 지금 엄청 잘 될 텐데.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규모를 확장하는데 역시나 좀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그 팀과 찾게 됐어요. 그땐 조금 오기였어요. 그때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저도 이제 직원들 월급도 사실 주기가 어렵고 대출도 사실은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끝낼 순 없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끼리 다시 도전하기에는 너무 갖고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경험과 노하우, 네. 패기 정도밖에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꼭 앱 서비스로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심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굉장히 그 IT 개발자들이 4명 모여 있는 그때 로보컵 전 세계 경진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했던 굉장히 유수의 그런 개발자들이 있는 이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또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이제 눔이라는 회사로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지금 그 눔은 사실 굉장히 잘 돼서 나스닥 상장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제가 완전한 그 창업자나 이제 전체 대표는 또 아니었다 보니까 예. 네, 조금 고민을 하다가 2015년에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는 이제 분들 자문을 해주는 500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회사의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다가 네.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패기가 있어요. 네. 진짜 이 go for it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이제 바이브가 있는데 저도 그 바이브를 계속 받다 보니까 나도 또 하고 싶다. 다시 또 하고 싶다. 예, 하기 너무 힘든 과정인데 네.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그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운 네, 현실적인 실제 그런 어려움 공경을 처한 부분 그리고 이 전체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좀 대두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요. 지금 이제 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주제랑 너무 잘 맞는 그 바이브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쇄 창업이 됐던 거군요. 오늘 진짜 나중에 질문하시고 이러면 더 많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해보는 거야에서 정말 실제로 다 하고 있는 분이시죠. 키 씨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샤이니 그리고 솔로도 하시고 연기 하시고 네, 네, 뮤지컬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방송은 당연히 하시고 그리고 또 무대 의상도 더
네, 참여해서 다 하시고. 했었죠. 네, 그-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의 마인드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다작이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예.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냥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이렇게 키씨의 다른 장면들을 저희가 늘 뭐 TV에서 보니까 네, 네, 근데 네. 솔로뿐만이 아니라 샤이니 무대 의상에도 참여한 그 영상이 잠깐 있다고 하니까 영상이 있구나. 한번 볼까요? 있나요? 이미지 네, 네, 네. 요때가 뭐였었죠? 이때가 이제 일본에서 하던 투어 네, 의상 디렉팅 했었고 투어 전체를요? 네네네. 오. 이거 말고 또 뷰라는 앨범, 네. 네. 오드라는 앨범에 의상 디렉팅 했었고, 네, 그렇게 몇 번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음. 뭔가 공연을 준비하고 투어를 준비하고 앨범을 준비할 때는 가수가 오롯이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옆에서 그렇죠. 의상을 네. 다른 분들이 해주시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피곤한데도 그 일까지 하는 이유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꼭 해야겠어서.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원하는 게 있을 때 제가 입는 옷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표현이 옷으로도 표현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게 특히나 텍스트로 전달이 됐을 때는 안 돼. 100%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 근데 예. 그건 뭐 스타일리스트 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제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는 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뭔가 관객분들한테도 그렇고 스타일리스트 분한테도 그렇고 많은 스태프분들한테 직접 입는 아티스트의 니즈가 제가 뛰지 않는 이상 정말 말로만 해서는 맞아. 영원히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좀 같이 찾아다니고 사진도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직접 제작 그 소재까지 봐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많이 수월해졌죠. 아이디어는 보통 때는 그럼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음악을 들으면 네. 예전에 뭐 저희도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예, 예, 어떤 예. 음악을 들으면 그때 영국의 레코드샵에서 내가 모르는 그 남자애가 입고 있던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 해외여행을 하다가 그 친구를 몰라도 네. 미안한데 사진 한 번만 같이 찍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걸 진짜요? 자료를 모아놔요. 키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네, 부탁을. 네. 오. 그 친구도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그쵸? 근데 미안한데 너가 너무 쿨해서 그렇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유니폼스럽게 다시 제작을 해서 되게 사소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군 행사 같은 거 보고 군복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네. 진짜 디자이너 같아. 디자이너들이 그러잖아요. 막 아카이브 찾아오고 막. 뭐 네. 어디서 봤는데 그 연극에서 뭔가를 따와서 그 컬렉션 전체를 진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모든 곳이 저는 영감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패션 영감을 주는 분들을 여기 예. 죄송하네요. 오늘은 너무 저 빼고는 다 어두운 톤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네. 좀 한 분을 집어서 이분은 이렇게 좀 하면 더 예쁘겠다 하는 아이디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뭔가를 저는 제가 뭐 더 예쁘겠다 이런 네. 걸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 안산 선수의 이 정장의 이 스니커즈의 패기가 정말 사실은 진짜 멋지고 멋지고. 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정말 이런 갑자기 왜 나이대 할수 다리를 있는- 푸르세요? 안산 선수는 칭찬했는데. 맞아요. 네. 너무 이 정장도 너무 예뻐요. 약간 그 비틀즈 때 느낌, 그 느낌으로 네, 너무 예쁜 너무 것 무겁지 같아요. 않게 이렇게 입고 계신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할 때 리밋이 없죠? 옷 입을 때 키씨는. 저요? 예. 특히 무대는 없죠. 네, 이러고 밖에 나가는 건 저도 좀 부끄러워하긴 하는데 무대는 온전히 그냥 그 맞아요. 시간만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음악 방송인 걸 가정하면 3분, 4분 안에 무조건 가장 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게 뭘 표현한 거구나라는 거를 3, 4분 안에 보여주기는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예. 무대에서는 뭐 부끄럽거나 뭐 제가 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모습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임팩트 있게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이 더 강하죠. 맞아요. 이제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듣고만 지나가는 무대도 있지만 전체가 다 합쳐져서 예술이 되는 거라 저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만 들었을 때보다 요즘은 뭐 춤을 봤을 때 더 그 음악의 매력에 맞아요. 빠지던가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더 음악의 매력에 빠지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능에 나와서 너무 호감일 때 그걸 통해서 음악을 찾아 듣게 된다던가 맞아요. 이런 통로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네,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계치를 뛰어넘는 거 하면은 스포츠 영웅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안산 선수는 이 자리에 계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할 우리 김재덕 선수, 연결이 됐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아까 안산 선수는 인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함께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모셔야 되는데 그거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화이팅 넘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은 지금도 스포츠 선수들한테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쫙 노는 시기는 없더라고요. 휴식기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개월 때려 놀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던데 뭔가 도전을 탁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요 정도 했으면 나한테 요 정도 보상은 해주자. 스스로 이제 셀프 보상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안산 선수는 그럴 때 뭐 하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쉬는 거를 좋아하는데 예. 뭐 평소에 운동 시간 때문에 좀 맛있는 걸 먹지 못할 땐 더 맛있는 걸 일부러 찾아서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류의 보상을 저 스스로 하면서 속으로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주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어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서 떡볶이를 데워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뭔가 이렇게 어떤 음식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간단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 구워 먹는 고기라든지 그런 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단히 먹을 수 없는 거. 네. 예를 들면 기숙사에서 늘 먹던 거 말고 뭔가 차려져야지 불이 있고 있어야 하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김지덕 선수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면 스스로에게 어떤 선물을 주세요? 네, 이번에 2025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의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 축구화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취미가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 하나 사서, 이제 여름 때 날씨도 춥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취미가 축구여서 축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를. 포지션이 어딘가요? 그거는 딱히 정해놓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그냥 다 달릴 수 있습니다. 다 뛸 수 있다. 예. 안산 선수나 김재덕 선수는 어쨌든 같이 대표팀 생활을 하시니까 서로에게 나는 이런 점은 진짜 저 선수에게 배우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안산 선수는요? 먼저. 김재덕 선수의 훈련량이 가장 이제 본받아야 될 것 같고 부럽기도 하고요. 이제 주말에 저는 좀 늦게 개인 운동을 나가는 편인데 항상 김재덕 선수는 운동을 하고 있었고 야간에도 운동을 하고 또 가끔은 제가 먼저 들어갈 때도 그때까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너무 멋있는 선수다.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 김재덕 선수는요? 저는 이제 안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슈팅할 때 바란스나 이제 쉽게 쏘는 방법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감독님 같은 멘트를. 예. 슈팅할 때 밸런스. 예. 네,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카피를 할 수 있다면 카피를 해가고 싶습니다. 그럼 실력 말고 생활에서 배우고 싶은 점은 없다. 생활만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푹 쉬는 게 일단은 선수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러 가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잠자거나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일어나면 잘 안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푹 잘 쉬는 안산 선수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 예.
본인이 하고 본인이 웃으시는 건 뭐죠?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든 영웅도 다 그렇지만 다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다 뽑아주신 거거든요. 안산 선수를 추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안산 선수가 차분하게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존경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타고난 차분함인가요? 타고났다기보다는 이제 오래 양궁이라는 정적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차분함이 굳어진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는 좀 이렇게 발랄하고 막 까불고 이런 모습도 있었나요? 네, 그냥 장난기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 지금은 운동할 때는 좀 더 차분하지만 그래도 생활 면에서는 운동할 때보다는 덜 차분한 것 같아요. 아, 김재동 선수 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이제 약간 호들갑스러운 때를 본 적이 있나요? 안산 선수가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크게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장난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장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약간 저도 좀 놀라웠는데, 예. 이제 안산 선수의 차분함이 굉장히 부럽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이제 뭐 장난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의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평상시도 그냥 늘 저렇게 차분한 모습이군요. 네.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예. 네네. 자, 일단 저희가 한 분 한 분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영웅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좀 뽑아봤어요. 요거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분야가 다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나만의 직업병이 있다? 그런 게 있나요? 직업병이 특히 수사관들은 네.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저 후배 프로파일러들 중에 예. 둘이 결혼을 한 이 커플이 있는데 왜 벌써 웃기지? 예, 집을 잘 못 얻습니다. 왜요? 집을 보러 가면 여기는 침입이 용이한 곳이야. 여기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모든 일어날 게. 것 같아. 이런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범죄로 인해서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불편한 것들인데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마주 보고 올 때 누군가 걸어올 때 예. 손을 가장 먼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뭘 들었을까? 보통 얼굴을 보거나 또 뭐 이제 뭐 이런 자신 대화할 때 어떤 눈을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손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제 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런 좀 지나친 그러네요. 경계가 생긴 것이 아마 직업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수하려고 손 꺼내면 너무 놀라시고 막 이러시겠다. 너무 편하죠. 아무것도 예. 안 들고 계시면. 예. 안산 선수는 혹시 직업병 있나요? 이게 힘들때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양궁 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러겠지만 일단 어깨 같은 거 통증 같은 게 직업병으로 있고요. 또 미디어에서 양궁이나 사극에서 뭐 활 쏘는 장면이 나올 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너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극에서 그걸 봐요. 사극 손 모양도 그렇고 이제 예능에서 양궁을 할 때도 맞아. 예. 이제 뭐 이제 아이돌들이 하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 맞아요. 할 때도 조금만 더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그걸 지나치지는 못하는구나. 우리는 네. 남자 배우 얼굴 보는데 그걸 땡기는 모습을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김재덕 선수도 있겠네요? 직업병? 네, 일단 뭐 양궁하면서 없진 않았습니다. 이제 네. 양궁하면서 2019년 때 그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 어깨가 좀 아팠어가지고 그때 직업병이 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겼었어요, 어깨. 어떡해.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은 잘 달려갖고 관리해주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좀 직업병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 영웅들이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안산 선수, 김진혁 선수도 19살에 그렇게 큰 걸 이루시고 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10대가 아닌 영웅분들께만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19살로 돌아간다면 이건 꼭 할 거야. 이런 거 있나요? 이상호 대표님 있나요? 19살로 돌아가면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네,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라. 아, 진짜요? 안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실 디자인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저기 경제학 전공하고 그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예.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디자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대학생 친구들 만나 보면은 예.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 여전히 의사, 변호사, 아. 뭐 이위가 공무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업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했었을 때의 좋은 직업과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엄마가 되는 거 공부하고, 하고. 네, 뭐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하고 했는데, 뭐 물론 그 과정도 의미가 있긴 했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것들을 조금 더 미리 예측하고,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 좀 경험을 많이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9살로 돌아가면은 일단 부모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다 맞는 말이시다. 김영훈님은 제가 만약에 19살. 19살에 돌아간다면 예. 사실은 그때는 뭔가 내가 뭘 하고 싶다? 뭐 내가 이거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애를 갖고 나서 그 춤을 봤을 때 와, 저거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하고 나서 정말 열정을 다했었는데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없어서 지금 보면 뭐 김재현 선수나 안산 선수나 또 키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젊었을 때부터 너무 자기가 하는 걸 열심히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부러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온갖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는 걸 찾아서 해보면 좋겠다.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혜미님. 저는 이석호 대표님하고 좀 반대였는데 부모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안 들어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굉장히 남들보다 아니신 것 네, 같아요. 열심히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놀고 고3 때 왜 중3 때부터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심오한 질문에 빠져서 네, 방황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고3 때 사실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뢰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또 특히 그냥 저도 이제 일반적인 그냥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지 무언가 너의 길을 뭐 찾는 데 한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특히 또 다른 특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처럼 아마 저는 신나게 놀고, 네, 신나게 그때 고등학교 시절을 만끽하면서 지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오히려 더 커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를 가보면 10대 친구들도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아이디어들이 또 지금 나이로서는 제가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서 제가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면 네, 창업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9살에. 그때 뭐 10대 때 못한 걸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사실 이제 영웅쇼는 중간에 힘들었던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의 잘된 모습들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그 부분만 좀 많이 듣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이걸 해야지 결심하고 늘 열심히 하지만 힘들 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뭐 적자 100억 이야기 툭 하고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뭔가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그러니까 뭐 화이팅을 너무 외치잖아요. 나 힘든데 나 화이팅. 저는 제가 너무 힘들 때 누가 화이팅 좀 안 외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키 씨한테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누군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난 절실히 듣고 싶었다 이런 게 있나요?
저 역시도 결이 좀 같긴 한데 화이팅이라던가 잘 될 거야. 너 분명 잘할 수 있어. 분명 이겨낼 거야. 이건 분명 잘 될 수밖에 없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됐었어요. 저는 좀 놔도 돼. 실패해도 돼. 이거 실패하는 것도 분명 자산이야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길 바랬는데 맞아요. 오히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그게 정말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정말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던 적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도 저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 비즈니스의 결과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괜찮아 너 실패해도 내가 너 옆에 있어라는 사람이 든든한 게 오히려 더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은 이쯤에서 하고 사실 이제 아까 저희 영웅쇼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두 분도 앉아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두 영웅도 그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영웅이 영웅에게 묻다. 서로가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면 김재덕 선수도 계속 이 자리에 모셔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뒤에 계시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김재덕 선수는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웅쇼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일단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아직 올림픽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도움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꿈이란 건 도망가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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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웅이 영웅에게 묻다. 그러면 먼저 이성호 대표님부터 교수님한테 질문해 주실까요? 교수님 프로파일러로서 사실 직업적으로 범죄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항상 분석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뭐 주변에서 만나는 일상생활의 사람들도 어쩌면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무슨 배경이 있지? 다음 수는 뭘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빈번히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그런 것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파일러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경험, 그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오랜 생활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때때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의도로 나한테 이런 언어적 표현을 할까?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외적인 표현 이외에 어떤 언어와 단어를 썼는지를 자꾸 이렇게 집착해서 분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사실 결과를 따지고 보면 보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안산 선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래서 안산 선수에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이미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선수에게 전혀 그런 감정을 안 느꼈는데도 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마지막 승부를 할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올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원동력이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이제 시합을 계속 이제 해왔으니까 그럴 때 느낀 게 있는데 내가 후회가 남을 만한 시합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계속
어디 한 군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 이제 슛오프 한 발이 남았을 때도 내가 여기서 겁먹어서 이제 잘못 쏴서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자신 있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자, 후회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활 시위를 당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원동력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훈련이 만들어내는 건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훈련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멋있다. 김영우 대표님 또 이혜민 대표님에게 질문. 제가 이제 그냥 공연자, 무용수로서 그냥 공연할 때는 그냥 저 혼자 하면 되는데 네. 파트너랑 이게 협회를 하다 대표님 보니까 되셨지. 맞아요. 네. 회장님. 누구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은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두렵거든요. 근데 여러 창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투자 요청이라든지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거절도 굉장히 많이 뭐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게 이렇게 거절을 받으면 이렇게 상처가 되거나 두렵지 않으시던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거절에 익숙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뭐 당연히 뭐 이 아이디어로 정말 이 아이디어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특히 첫 창업 때는 그 모든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가 그때 당시에 430개 정도가 있었는데 430개에 모두 다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네, 이제 방문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했었어요. 근데 한 10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90% 이상은 당연히 거절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 거절을 받을 때는 사실 좀 인격 모독적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뭐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괜히 그냥 열정만 가지고 제가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또 반대로는 두 가지가 거절을 당할 때 나중에 많이 당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거절을 하실 때 왜 거절을 하는지를 굉장히 집착적으로 물어보게 됐고요. 근데 그 이유를 듣다 보면 가장 좋은 점은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결국 저희 회사가 보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당장 아니면 제가 저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수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은 처음은 거절해 주셨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 그 보완을 하는 계획 내지 보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저희 편이 되어 주시고 네 실제로 이제 오랜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절에 대한 이제 부분 중에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보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많이 울기도 했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이제 무뎌지는 거에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작은 일이지만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제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실제로 거절해서 그 거절했던 걸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전 또 반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제 중심을 잡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네, 거절과 실패 모두 좀 저는 네, 약간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울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안산 선수가 이성우 대표님에게? 예. 네, 이제 입체적인 작품들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참고하는 부분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이브라는 작품과 타임스퀘어에 전시된 작품 둘 다 물에 관련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웨이브 작품 나오고 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삼성역 사거리에서 네. 그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파도를 보고 있는데 대학생 커플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내가 저거 양양 앞바다에서 촬영하는 거 봤는데 그걸 촬영해서 저기 저렇게 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친구가 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마 그렇지 않다고 뒤에서 얘기는 들으셨어요? 못하겠고 네.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작품들이고요. 워낙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물의 텍스처나 질감이나 이런 물리적인 움직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특히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스크린이긴 한데 그 안에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그려내서 표현하는 일종의 뭐 착시 효과의 일종인 그런 뭐 아나몰픽 일루전이라는 그런 영상 제작의 기법을 통해서 이런 입체적인 작품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물이라는 소재를 저희가 이제 좀 연속적으로 선택을 했던 건 아까 이제 도심 속에 있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이런 전광판 안에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생경하고 봤을 때 전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제 물이라는 폭포, 뭐 파도 이런 소재들이 가장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완전 상반되는 이미지긴 해요, 진짜 빌딩 사이에서. 교수님, 예, 김용호. 저 김정호 대표님께 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그 공연하시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도 엄청난 그 에너지와 열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원천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초중고등학교를 지내 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어떤 게 있으신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떤 기억이 가장 행복하게 남아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그 학교나 이런 생활에서보다는 사실은 그 앞에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바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 하셔갖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나가시고 밤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할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뭐 할머니 고등학교 나이 들어서도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우면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런 게 나중에 사실은 다치고 나서 또 그 제가 되게 힘들 때 가족들이 이렇게 받쳐주는 어떤 힘이 됐었고 그런 게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됐었고 많은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할머니의 기억이 굉장히 큽니다. 네. 같이 공연 예술이시니까 샤이니 키씨에게 김용호 대표님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여러 활동하시는 거 보고 또 저도 어떤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네. 보면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혼자 어떤 개인만의 스스로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일단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말로 풀어야 돼서 이런 게 굉장히 화가 난다 지금 이런 게 굉장히 탐탁치 않다 너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건 아니나 이런 일이 있다 로 저는 스트레스가 해결은 되는데 육체적 필요는 결국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산 선수 나이 정도 때만 해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러면 나가서 외식하고 놀고. 쇼핑하고 마사지 받고 뭐 몰아서 다 친구들 보고 술 네. 마시고 막 이렇게 몰아서 했는데 그게 4시간 녹화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 집에 오면.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허무하고 의미 없고 근데 쉰다는 말이 정말 쉬어야 쉬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집에만 있으면서 그냥 책 읽고 제가 저랑만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질 만큼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저를 좀 많이 다독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 자도 돼. 맞아. 낮잠 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막 이런 거 예전에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혜민 대표님 아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한번 여쭤보세요. 먼저. 너무 좀
네, 질문이 성격이 달라서 우선은 사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사실 중개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사실 그 범죄자의 특성이나 뭐 범죄 유형을 DB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또 측면에서는 규제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이제 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링이 더 발전하려면 사실 어떤 여건들이 더 개선되어야 할지 네, 이거를 좀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대표님 잠깐 이 시작 전에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미 프로파일링을 하고 계시죠. 그 직장에서 예. 굉장히 사실 많은 프로파일링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와 계신 다른 영웅님들 또 이 방청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프로파일링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경험상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파일링의 어떤 영역인데 지금 프로파일링이 더 잘 되려면 어떤 규제들이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영역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서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해 나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지나왔던 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써야 될 영역이 지금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 영역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서도 응용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훨씬 좀 광범위하고 폭을 넓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 말고 어디에다가 그 영역을 굉장히 넓히면- 많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에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링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쫓는 데 쓰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실종이나 또는 치매 어르신들이 갑자기 실종이 됐었을 때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영역들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씨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네, 저는 네. 이성호 대표님에게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작업 중에 케이팝도 거쳐가셨고 맞아요. 지금은 또 아예 다른 미디어 아트를 하고 계신데 대표님의 최종 종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와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그 프로젝트가 사실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실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종점은 디스트릭트라는 저희 회사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이런 디지털 디자인 회사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라는 단어를 던지면 디스트릭트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떠오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이미 뭐 타임스퀘어에서의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 아르떼 뮤지엄이라는 네, 이게 이제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수 강릉을 거쳐서 올해 뭐 라스베가스, 뉴욕, 뭐 LA 이렇게 북미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스트릭트라는 브랜드를 이런 디지털 아트의 대표적인 어떤 회사로 이렇게 각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동기부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좋은 작품은 뭐 그 작품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기존에 저희 회사에서 꾸준히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왔던 것처럼 이제 항상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착수를 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딴 데 다른 전 세계 어디에서 또다시 우리가 놀랄 만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아르테 뮤지엄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도 네. 굉장히 또 다변화될 것이고 아. 규모도 커질 것이고 다양화될 거라서 그런 형태로 아마 또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이혜민 대표님, 네. 또 이성환 대표님 대답해 주셔야 오늘 애기 돼서. 폭발. 예. 네. 제가 기사를 읽게 됐는데 올해 글로벌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도 있다라는 네. 것들을 보게 됐는데 네. 사실 저도 제주 아르테 뮤지엄도 가보고 회사가 삼성역에 있어서 웨이브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예, 봤던 일인으로서 또 언제 그런 플랫폼들은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피지컬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아트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라고 하는 새롭게 이런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이걸 통해서 또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출현하게 됐고 보통 이런 유명한 크립토 아티스트라고 하는 본인의 작품을 NFT로 민팅해서 판매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항상 그 모니터 속에만 본인의 작품이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아르테 뮤지엄과 같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피지컬하게 이머시브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구성했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탑티어 크립토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이제 인비테이션 해서 이런 NFT 작품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이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크립토 아트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5월부터 하나씩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라서 들으면서 귀가 이만해지긴 했는데 다 따라가지 못했는데 일단 오늘 저희 영웅쇼는 2030 세대분들이 각 분야별로 영웅들을 뽑아주신 거거든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었고 2030 세대를 이렇게 1대1로 마주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은 꼭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정말 아까 저는 키씨가 얘기해서 낮잠 자도 돼 이런 것처럼 정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씩 제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도 박수 치고 싶어. 네, 예민 대표님. 아까 뭐 안산 선수나 김재덕 선수도 이제 푹 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뭐 저희는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좀 도전하고 그 과정, 뭐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가슴이 뛰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즐거운 부분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쓰신다면 조금 더 좋은 날들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위한 그 시간과 투자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키씨 답변을 먼저 들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마지막에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키씨 답변을 먼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저도 아직 30대 초반이어서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의 커리어에 대한 성장, 비즈니스의 결과에 대한 성장이 개인적으로 내면의 성장과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08년에 데뷔해서 쭉 일을 하다가 돌아봤을 때 스스로가 일 굉장히 잘하는 어린아이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속도랑 내면의 속도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멋있게 본인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인사해 주실 거죠? 네네, 예, 그럼요. 예,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뵙겠습니다. 먼저, 예, 준비하시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예, 네. 대표님. 아까 아르테 뮤지엄에 가면은 그 코엑스에서 봤던 웨이브 작품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또 전시 공간이 있어요. 예. 그 가상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데 얇은 유리벽 하나가 어떻게 보면 나와 파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는 누구나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련의 순간들이고, 그리고 이 나 앞에 놓여 있는 이 얇은 유리막은 정말 깨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의연히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파도를 포말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누구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나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파도가 이 유리를 깰 거라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근데 결국은 그 두려웠던 순간들이 거품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그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뭐 길지는 않은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작품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모두 신념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와. 아르테미즘 다시 가면 그 작품 앞에서 그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안산 선수. 네, 간단하게 한마디 하자면, 제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가장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본인이 본인을 못 믿으면 모든 도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님.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나본 여러 장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그 상황을 단지 한계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걸 경험으로 소화하고 나니까 어떤 내면의 성장,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혹시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순간을 잘 소화하고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뭐 더 멋있는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 약간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어땠나요? 잘 왔다는, 일단 대표님, 예. 네, 뭐 저는 그래도 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줄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창업, 보통 이제 2030 세대들이 그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취업, 시험, 나도 멋있게 창업. 그래서 오늘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진짜 많았을 텐데,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만 해주신다면. 사실 아까 대표님도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꼭 업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뭐 회계사 어떤 뭐 특정 그런 이제 직업을 꼭 갖고 싶다라는 부분으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게밖에 좀 할 수 없는 또 사회적인 부분들이 많이 또 아쉽고 저희가 모두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업이나 뭐 창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거치게 될 텐데,
저는 모든 것들이 또 그때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정답도 없고, 사실 순서도 없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좋은 선택들이 또 좋은 또 경험의 자양분이 돼서 또 그 다음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인드는 사실 잘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도 좀 힘을 얻어서 가거든요.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웅쇼 마무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앞부분에 요거를 함께 하면 제가 한 번 하면 나중에 해보는 거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며칠 밤낮 없이 바쁘더라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